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려사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굉장히 꽤 텀이 길었었죠, 이번에. 일단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텀을 뭐 딱히 1주다, 2주다, 한 달이다 정해놓은 건 아닌데, 가능하면 이제 텀을 좀 짧게 해서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또 사정이 있었는데, 물론 뭐 바쁜 것도 있었고,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에 걸려가지고 좀 잘 안 낫더라고요. 또 직업상 제가 어디를 많이 쓰냐면 입을 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가 쉬어야 되는데, 그레이 좀 났는데, 이걸 자꾸 쓰니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감기 좀 기운 있고, 목소리 좀 안 좋고, 기침 좀 하고 해도, 그냥 어떻게 하긴 해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그게 좀 아니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주 완벽하게 말끔하게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살짝 아직 잔당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목소리가 안 좋은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렇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고려사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란전쟁이죠, 그죠? 거란전쟁 사실상 이제 마지막 최후의 워털루 전투가 아니라 뭐겠어요? 최후의 귀주 전투, 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3차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소비압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아주 대담무쌍하게도 고려의 방어선들을 일일이 공격하지 않고 전부 우회 기동으로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다. 바로 개경으로 직공을 해서 들어가서 개경을 한 방에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소비압이 개경에 짠하고 나타나는 걸 보고서 도망치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소비압하고 맞서 싸운 거예요. 농성전을 벌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비압이 작전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결국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후퇴를 하던 과정 속에서 소비압이 방어선들을 전부 우회를 해가지고 개경으로 직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던 야전사령관인 강감찬이 김종현이라는 장군에게 1만의 정예부대를 줘가지고 추격을 하게 해요. 자, 결국 이 추격대가 소비압의 군대를 완전히 따라잡기 전에 소비압은 다시 개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북상에서 본국으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들었던 강감찬이 빨리 수소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소비압이 어느 쪽 길로 도망치고 있는 거냐. 그나마 이제 다행했던 게 뭐냐면은 한반도는 지형상 산과 하천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대규모 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어차피 좀 정해져 있어요. 크게 보면은 해안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의주까지 가는 길이, 그 다음에 또 내륙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내륙으로 가는 길의 경우에는 특히 귀주 쪽을 경유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아니나 다를까 소비압은 귀주 쪽을 향해서 퇴각을 하고 있었고, 퇴각하던 중간에 영변이라는 지점에서, 이게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영변은 거기가 맞아요. 그 지점에서 고려군에게 덜미가 붙잡힙니다. 자, 그러면서 고려군이 소비압의 군대가 어느 쪽을 지나고 있는지를 눈치를 챈 거예요. 딱 보니까 영변에서 적의 후미를 잡았다. 그러면 영변에서 태천을 거쳐가지고 귀주로 향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고려군도 냅다 귀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고려군하고 거란군의 전황 배치도를 놓고 보면요, 대략 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지도는요, 광여도라고 조선 후기의 9년 지도입니다. 광여도 말고도 이런 형태의 지도가 뭐 있냐면은 해동지도, 그리고 또 이제 여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귀주성 부분을 비슷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개를 전부 한 번을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광여도를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이게 제일 예쁘게 돼 있어서 이걸로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의 귀주성은 조선시대의 구성부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규장각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고지도가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안도 구성부, 즉 고려시대의 귀주성 지도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요, 이쪽에 귀주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귀주성 바로 동편에 벌판이 있고 그 벌판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천이 크게 이렇게 흘러오는 한 줄기, 그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오는 한 줄기,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한 줄기, 두 줄기, 이런 식으로 하천이 이 앞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장이 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따라서
요 두 개의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고려군과 거란군이 포진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란이 퇴각한 경로를 놓고 보면요, 영변에서 추격대한테 잡혔거든요. 그럼 영변 다음에 갈 곳은 태천이에요. 그 다음이 귀주입니다. 즉 영변에서 태천을 거쳐가지고, 거란의 경우에는 영변에서 태천을 거쳐서 여기서 쭉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귀주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길을 둘러 나눠서 갈 수 있는데,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륙길로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은 이 귀주성에서 남쪽 길로 쭉 내려가면은 정주가 나옵니다. 그 정주를 관통을 해가지고 서해안 해안길을 따라가지고 의주로 가든지, 길은 또 여기서 또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비압이 여기로 딱 나타났을 때 이동 방향을 이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주성 쪽을 향해서. 만약에 북쪽을 보고 있었으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갔을 텐데, 이동 방향을 귀주성 쪽으로 방향을 보고서 진을 쳤던 걸로 봐서 이건 어디까지 하는 추정인데, 어쩌면 소비압이 귀주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해안선 길로 갈아타려고 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뭐 사료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나온 게 아니니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소비압은 기동전의 대가예요. 기동전의 대가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직선으로 안 가요. 자기가 빠르다는 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지그지그로 왔다 갔다 치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주까지는 내륙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마치 내륙길 코스로 도망칠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해안선 길로 바꿔가지고 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차전 때 성종이 귀주에서 내륙길로 계속 갔다가 양귀의 유격부대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 기억을 소비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같이 참전을 했었죠. 소비압도 당연히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소비압의 경우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여기서 내륙길로 가면 오히려 고려군의 유격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멀리 돌더라도 정주를 거쳐가지고 해안선 길을 따라서 의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고려군이 나타난 지점도 좀 특이해요. 거란군의 뒤를 따라왔다면은 아마 뒷공문이 따라서 태천에 도착했어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고려의 강감천부대가 오히려 거란군을 앞질러가지고 귀주성이 먼저 나타났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태천에서 갈라지는 길이 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귀주로 바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남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태천까지는 비슷하게 간 것 같고, 여기서 남쪽으로 빠져가지고 귀주성 남문 방향으로 이렇게 진출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사에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귀주성 동편에서 싸웠고 그쪽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걸로 놓고 봤을 때 귀주성 동편에서 강감찬의 부대가 소비압의 부대를 싸운 걸로 봤을 때 뒤를 따라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중에 바람 방향 가지고서도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북풍이 부는 계절인데 남풍이 불어서 고려군이 좀 더 유리했다라는 기술로 봤을 때 아마 살짝 고려군이 서남쪽, 거란군이 동북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요것도 사실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사료하고 지도를 통해서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료는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당시 소비압의 부대는 이 두 개의 하천을 사이에 두고서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강감찬의 부대는 남쪽 길로 들어와가지고 귀주성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의 부장이었던 이제 강민첨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약간 한 발자국 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마 강민첨의 용도는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적군을 좀 더 과감하게 추격하기 위한 예비대로 활용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김종현의 부대의 경우에는 계속 소비압의 군대를 절절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 여기 지형을 놓고 보시면요, 소비압이 있는 곳 그리고 강감찬이 있는 곳 양쪽 하천의 뒷부분에는요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 언덕 그림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희 시간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하안 단구라고. 우리나라는 하안 단구 지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하천이 있으면은 하천 뒤에 계단 형태의 언덕배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거란군 입장에서는요, 이 언덕의 이점을 활용해서 전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3차 거란 전쟁을 놓고 봤을 때 거란이 공격 측이고 고려가 방어 측이에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이 귀주 전투만 놓고 보면요,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바뀌었어요. 거란군은 퇴각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있었고 고려군이 이거를 추격해서 쫓아가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주 전투 하나만 놓고 보면은 거란이 방어하는 입장이고 고려가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압이 귀주에서 고려군과 싸우려고 했던 이유도, 이대로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은
고려군이 더 끈덕지게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서 이쯤에서 결판을 내가지고 추격대를 뿌리치고 나서 안전하게 귀국을 하자는 것이 소비압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압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고려군을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전투만 놓고 보면 자기가 방어하는 입장이고 역으로 고려가 공격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압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고려군이 하천 2개를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하천 2개를 건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물론 여기는 하천은 수심이 깊은 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건널 수 있는 그런 이제 얕은 깊이의 개천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개천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부대가 갑옷을 입고 병장기를 짊어지고 말과 수레를 이끌고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기다렸다가 언덕을 방어 거점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고려군을 요격한다. 그럼 고려군은 충분히 저지할 수가 있는 그런 유리한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거란을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란이 여기로 와주기를 바라는 건 좀 무리예요. 거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고려군을 하천 2개를 건너서 공격하는 게 그냥 차라리 내륙길로 틀어서 도망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거란에서는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고려는 방어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려가 거란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란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1번, 우리가 먼저 하천 2개를 건너서 선제 공격을 가한다. 이거는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할 뿐더러 현재 거란군은 스태미너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여기서 무리하게 하천 2개를 건너서 언덕배기에 의지해가지고, 또 고려 궁수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격수들이죠. 이거를 갖다가 방어선을 돌파를 먼저 하려고 시도를 한다 하는 거는 좀 무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경우의 수, 하나는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고려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고려군이 하천 2개를 건너서 진영이 좀 흐트러진 틈을 타가지고 이 방어선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고려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고려군이 지쳐서 물러가면은 그 틈을 타서 안전하게 퇴각을 한다. 요게 2번째 경우의 수고, 이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에요. 3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고려가 적극적으로 하천을 건너서 공격을 해올 거라는 전제 조건은 하인데, 고려군이 하천을 건너서 공격해올 때 우리도 똑같이 하천을 건너서 어디에서 승부를 보자? 바로 중앙, 이 벌판에서 승부를 보자는 것이 3번째 안입니다. 사실 왜 3번째 안이 왜 나왔냐면요, 일단 거란군은 현재 소비압이 이끌고 있는 건 최정예군이에요. 아시다시피 거란은 기병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병이 중심이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의지해서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벌판에서 적군과 한바탕 싸우는 게 소비압 입장에선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혹시 이 말 들으면은? 산악지대에서 싸우느니 차라리 기병을 가지고 벌판에서 한바탕 싸워보자. 이거보다 이제 한참 후에 등장하는 임진왜란 때 판금대에서 신립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병 지휘관들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비슷해요. 아니 뭐 아닌 말로 여러분들이 전차부대 지휘관인데 전차에서 하차 해가지고 산악지역에서 버티면서 싸우고 싶겠어요? 아니면 전차 타고 평원에서 싸우고 싶겠어요? 그거는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비압의 경우에도 그런 종류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작전회의가 일어나게 됐는데, 자, 요사에 나와 있는 거란군의 작전회의 대목이에요. 요사 중에서도 야율팔가전에 나와 있는데, 이 야율팔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총명했던 수재였습니다. 한번 본 책은 한 번에 다 외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였어요. 거기다 야율시죠. 그러면 이제 거란 내에서도 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란의 성종에 굉장한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야율팔가였는데, 이 야율팔가가 3차 거란전쟁 때 뭘로 임명이 됐냐면은 도감에 임명이 됐는데, 도감이 한 일이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감독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압이 과연 전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냐 어떠냐, 그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달라붙은 게 바로 야율팔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란 황제의 엄청난 총애도 받고 있고, 거기다 신분도 꽤 급이 있는 신분이고, 그리고 도감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비압 입장에서는 야율팔가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사에 나와 있는
야율팔가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팔가는 도감이 되어 개경까지 가서 크게 약탈하고 돌아왔다. 여기서 뭐 개경까지 가서 크게 약탈하고 돌아왔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차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개경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대목은 그냥 이제 자기들 자존심 상하니까 쓴 말이고,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개경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개경 주변 지역은 약탈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란군은 기본적으로 초타전술을 그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니까요. 자, 어쨌거나 요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하와 타하를 건너는데, 여기서 이제 다하고 타하가 나오는데, 얘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다하와 타하가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추측컨대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는 압록강이고 하나는 청천강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게 퇴각해서 돌아오는 경로를 설명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귀주성 동편의 하천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지점 있죠. 그죠? 그 하천을 다와 타하로 표현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여기를 건너야지만이 귀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륙길로 가든 아니면은 뭐 정주로 내려와서 해안길로 빠지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표현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후자로 택할게요.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를 건너는데 고려의 추격병들이 당도했습니다. 제장들이 모두 고려군이 두 강을 건넌 후에 공격하자고 했어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지형적인 이점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무리하게 먼저 하천을 건너서 공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퇴각 중이고 고려는 추격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자고 쟤네가 공자니까 쟤네가 힘을 빼가면서 하천 두 개를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천 너머에 있는 언덕, 거기를 방어 거점을 삼아가지고 고려군과 맞서 싸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군을 꺾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퇴각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야율팔가가 혼자 다른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팔가가 혼자 그것이 불가하면 이렇게 말했다. 적이 만일 두 강을 건너면 적들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두 강 사이에서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합이 그 말을 따라 싸웠으나 패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야율팔가 주장이 좀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하천 두 개를 건너고서 싸우면은 고려군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잘못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배수진의 원리입니다. 배수진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 뒤에 강이 있다. 그러면 도망칠 길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사기 100배하고 용기 100배해져서 더 싸움을 잘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럴 거면은 개나 소나 다 배수진을 치지, 배수진은 누가 안 치겠어요. 그죠? 근데 군사 지휘관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배수진이란 말이에요. 배수진을 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엄청난 바보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자신감의 발로이거나, 진짜 둘 중 하나입니다. 배수진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등 뒤에 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했던 반자이 돌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논리가. 아니 그냥 뭐 죽창에다가 총공 꽂아놓고 탱크 앞으로 달려가 하면 다 용기 100배에서 달려갑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배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 병사들을 데리고서 배수진을 쳐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등 뒤에 강이 있다고 해서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등 뒤에 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잘 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등 뒤에 강이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첫째로 퇴로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오히려 불안감이 더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방이 막혀 있다는 건요, 부대 간의 유기적인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방에 1연대가 공격을 피해가 너무 크게 당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후방에는 3연대고 전방에 1연대 교체. 그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후방이 막혀 있다. 그러면은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런 부대 교체라든가 부대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기병일 경우에 더 상황이 심각해져요. 기병일 경우에는 1점 돌파밖에 안 되는 거고, 측면이나 후방에 대한 그런 이동이라든가 우회 기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배수진이라는 겁니다. 그럼 배수진이 갖는 유일한 장점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1점 돌파가 가능하다. 이게 배수진이 갖는 하나의 장점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왜 그런 원리가 있죠. 사람이 18대 1로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했을 때 이런 논리가 있어요. 구석탱이 같은 데에다가 혹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다가 등을 딱 대고서 그러고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다른 골목이 들어가서 제가
자세를 잡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18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나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씩 와가지고 저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만 싸워서 내가 스태미너만 받쳐주고 상대방보다 싸움 기술만 좋다면은 18대 1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 바로 배수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향해서 측면이나 후방에 대한 공격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오로지 1점 돌파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배수진의 기본적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적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한신이 썼던 방식이죠. 그리고 배수진 같은 경우는요, 한신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알 수 있다시피 대규모 병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소수 병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진을 친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말은 원래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야율팔가가 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요 얘기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추격하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강감찬 휘하의 부대는 전방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선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스태미나가 꽤 넘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세가 올라서 쟤들이 그대로 공격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확실하게 싸우겠다는 투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더 기가 살아가지고 맹렬하게 공격해와서 우리가 아무리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공평하게 서로 하천을 하나씩 건너가지고 정중앙 벌판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상대방도 배수진, 아군도 배수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후방을 직접적으로 공격당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후방에 적군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적군도 하천을 건너야 되는 시간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후방에 있는 적이 자기를 공격할 걱정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어디만 신경 쓰면 되는 거냐면은 전방을 향해서 1점 돌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이래요. 고려군도 정면 돌파, 거란군도 정면 돌파예요. 그리고 싸우는 전장은 배수진으로 형성되어 있는 벌판입니다. 그리고 거란군은 기병전에서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허 벌판에서 거란군하고 싸워가지고 거의 고려군과 싸웠을 때 거란이 거의 대부분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비압이 당연히 자신이 있었겠죠. 우리가 3차전 때 소비압이 와가지고 참패를 당하고 갔기 때문에 소비압이라는 장군이 뭔가 좀 실력이 떨어지는 장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비압은 중원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기병 전술로 연전 연승을 했던 사람이요. 진짜 거의 유일하게 대참패를 했던 게 고려에서의 전투였는데 소비압은 그런 자신의 기병 전술 능력을 믿고 있었고 특히 자기가 이끌고 있는 것은 황실 친위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압이 걱정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만약에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서 언덕 위에서 진을 치고서 고려군이 오게끔 해서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지형적으로 유리할지 모르지만 만약이라도 장기전이 됐을 경우 소비압도 걸리는 게 있죠. 후방에 있는 김종현 부대가 지금 어디쯤 따라오고 있는데 얘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샌드위치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하천을 하나 더 건너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벌판에서 정면 돌파, 힘 대 힘의 싸움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재빨리 강감찬의 본 부대를 격파하고 김종현 부대가 따라 붙기 전에 고려군을 괴멸시키고 우리는 안전하게 퇴각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계산을 소비압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압이 영화만 듣고서 그냥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사실 요사에서도 이 이상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목들 그리고 실제로 배수진이 갖고 있는 전술적 특징을 놓고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혹시라도 더 좋은 추론이 있으신 분은요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댓글 같은 거 다 확인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한번 혹시라도 더 좋은 추론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제시를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꼭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대화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사리와하고 저하고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과거하고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남이 알려주는 거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역사 공부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렇게 해서 서로 맞서 싸웠는데 요사의 이제 본기나 소비협전을 보면요 그런 대목이 나왔어요. 거란군이 지리적 이점을 포기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이점이 도대체 뭐겠어요, 이게, 그죠? 미러 짐작건데 아마도 강 건너편 언덕에서 방어전을 하질 않고 강을 건너서 벌판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거란 측에서는 분석을 했던 걸로 여겨지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고려군이 하천을 하나 건널 때 소비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 하나 건넙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벌판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됐는데 여기서 소비압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뭘 착각했냐? 일단 첫째, 고려군이 거란군하고 벌판에서 싸울 때 사실 거란이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전투는, 평원에서의 전투는 거란이 승리를 해왔고 거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력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려군도 바보가 아니에요. 꽤 오랜 세월 동안 거란과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싸웠습니까? 그죠? 크기가 3차라는 거고 짜잘하게 따지면 이거 진짜 몇 번을 싸웠는지 몰라요. 국시전까지 다 합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도 당연히 야전에서 거란군하고 싸우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작전이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축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감찬도요, 무리하게 거란군하고 싸우질 않아요. 이게 소비압이 좀 약간 오해한 건데, 소비압뿐만 아니라 야율팔과도 오판한 건데, 고려군은 지금 현재 사기 충천에 있고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거세게 먼저 공격을 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려군이 일단 강을 하나 건너서 공격 자세를 취한 건 맞아요. 근데 거세게 공격하는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강감찬이 계산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소비압이 놓친 거였고 강감찬이 확실하게 계산한 거였는데, 바로 김종현 부대. 지금 김종현 부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강감찬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전령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그에 비해서 소비압은 예측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현 부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종현 부대가 몇 시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고, 혹은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날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 소비압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강감찬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끌면서 적당히 싸워준 척 하다가 김종현 부대가 나오면은 양익 포위를 해가지고 소비압의 군대를 격파를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감찬의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강감찬이 하천을 건너서 소비압과 싸우는데 이 벌판에서 고려군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형이 완전히 탁 트여져 있으면은 거란군의 장기는 현란한 우회기동을 하고 막 치고 빠지기 하고 그런 식으로 유인작전 쓰고 했을 텐데, 되게 제한된 공간에서 정면 대 정면을 싸우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특히 고려군은 보병이 주력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바리케이트 엄청나게 갖고 와가지고 설치하고 그 뒤에다 방패 딱 세워놓고 또 검차도 여기다 아마 설치를 했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막 죽어라고 막 활을 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란 기병이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거란 기병도 가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활이나 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방식의 전투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튀어져 있다면은 거란군이 어딘가로 우회해서 고려의 측후방을 공격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서로 정면만 보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끌리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것은 소비압이에요. 벌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려군이 선방을 해내는 데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병사들의 사기와 스태미나, 체력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분명 고려 별동대가 뒷공문에 따라 붙었으니까 어딘가에서 나타날 텐데 얘들이 언제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것인가, 되게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나 다를까 소비압 입장에서는 가장 일어나면 안 되고 가장 우려했던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후방에서 태천 방향에서 누가 튀어나온 거냐면은 김종현 부대가 튀어나온 거예요. 비록 부대가 1만 명밖에 안 됐지만 병력 규모가 김정형이 이끌고 있었던 1만 명은 당시 강감찬이 내놓았던 최정예군이에요. 그리고 팽팽하게 균형을 맞서고 있는 이 와중에서 후방에 적군이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거란군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하천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수준의 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건널 수 있는 수준의 하천인 건데 이 후방에 김종현 부대가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거란군은 극심한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거하고 되게 유사하게 전투가 전개됐던 게 또 어디였냐면 탕금대였어요. 탕금대도 보면 선조 수종실록에 탕금대 전투 부분에 이런 묘사가 나와 있어요. 조선군 후방에 누가 튀어나오냐면 일본군이 튀어나옵니다. 선조 수종실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탕금대도 완벽하게 다 막혀있는 지형은 아니고 그 중에서 어딘가 이제 찾아내면은 도섭이 가능한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일본군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한 개 부대를 빼가지고 도섭을 해서 후방 지역으로 침투를 시킨 겁니다. 물론 후방에는 강이 막혀 있으니까 당장 후방으로 나와 있는 일본군이 조선군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뒤에 일본군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군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거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천이 있기 때문에 김정현 군대가 하천을 건너서 당장
과감하게 공격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강감찬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후방에 지금 적군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하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일단 강감찬 부대를 먼저 공격을 하자니 후방에 나와 있는 김종현 부대가 하천을 건너서 후방을 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김종현을 공격을 하자니 강감찬이 냅다 정면에서 밀고 들어올 거고, 그럼 부대를 양쪽으로 나서서 싸워야 되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둘 다 버리고서 도망쳐? 그럼 둘이 아주 죽기 살기로 따라올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되면요, 명령이 혼란스러워져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어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면은 병사들은 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려가지고 강감찬이 본진을 진격시켜서 더 과감하게 공세에 들어갔겠죠. 자, 그동안 좀 이제 수세적으로 나왔던 고려군이 힘의 균형을 깨트리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거란군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휘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서 병사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생존의 레이스를 펼치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그냥 완전히 아수라장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외곽에 있었던 병사들은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적군이 없는 북쪽 길을 향해서 도망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율로 도망을 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대 내에서도 좀 안쪽에 배치되어 있던 병사들이요, 지금 밖에서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막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3, 4호 흩어져서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진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강감찬 군대, 그리고 하천 뒤에는 김종현 군대, 어디로 도망가야 돼 하고서 순간적으로 방향 상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쪽으로나 막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아무 쪽으로 도망치다가 적군에게 몰려가지고 하천으로 막 뛰어들면서 대량으로 익사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란군이 익사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휘체계가 붕괴되면서 막 서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란군이 흩어져 도망가는 와중에 고려군은 계속해서 기병 풀어가지고 쫓아오고 있지, 뒤에서 화살과 창칼 날아오지. 지금 지휘관들은 제자리를 지켜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들어오니까 병사들 입장에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서로 살겠다고 막 밀치고 엎치고 밟고 막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얼떨결에 강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천을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갑옷과 무기를 입은 상태에서 하천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다. 그것도 무질서하게 막 뛰어들었다. 그러면 대량의 익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탕금대 전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진 전투입니다. 탕금대 전투에서도요, 요거는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아마 일본군에게 죽은 병사의 숫자보다도 탕금대 전투도 익사에서 죽은 병사의 숫자가 더 많지 않았겠냐라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야사 기록 중에서도 그런 종류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거란군은 대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소비압은 완전히 참패를 하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퇴각을 할 때 역시 강감찬이 후방에 남겨놨던 강민천 부대를 이끌고 투입을 시켜가지고 발령이라는 지역까지 추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령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북쪽 어디께 있는 곳이겠죠. 결국 소비압은 아주 가까스로 전장을 빠져나와서 목숨으로 부지하고 거란군은 귀주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우리 역사상 상당히 보기 드물게 이거 진짜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평지에서 그것도 기병 전술을 주력을 하는 나라하고 정면을 맞붙어가지고 대승을 거두며 우리나라 역사를 길이길이 빛냈던 장군 중에 한 명으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자, 실제로 고려사에 나와 있는 한번 대목을 읽어볼게요.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자, 여기서 동쪽 교회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귀주성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그 벌판에서 싸운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하천을 하나씩 두고서 싸웠구나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요사하고 같이 교차 검증이 가능한 대목이죠. 요격했는데 양군이 막상막하로 승패를 결정지지 못했다. 즉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누가 짜라고 등장하냐면은 김종현이 군사를 인솔해 전투지로 향하자 갑자기, 자,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 깃발이 북쪽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겨울이라 가지고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죠? 시베리아 기단 북서계절풍이 부는 계절인데 희한하게도 갑자기 남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영 배치도로 봤을 때 고려군은 서남쪽, 거란군은 동북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그래야지 남풍이 불면은 이득을 보는 거지. 만약에 동서로 정면으로 보고 있었으면은 그게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그죠? 자, 살짝 대각선을 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풍이 불자 고려군에게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등지고 있을 때 병법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더 유리한 거다. 왜 그러냐면은 맞바람이 불면 일단 시야를 가립니다. 그게 강풍일 경우에 더 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히 이 시대는 투사체 무기는 화살을 쓰기 때문에 화살의 경우에는요,
바람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바람이 분 상태에서 화살을 쏘게 되면은 관통력, 정확도, 사거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바람을 등지고 있게 되면은 일종의 버프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바람까지도 자기를 안 도와줘. 그러면서 온갖 디버프는 다 걸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백배하여 격렬히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드디어 패주하기 시작했다. 하여튼 뭐 안 되려고 하면은 바람까지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군이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기까지 추격을 했는데, 여기서 석천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있는 하천 중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령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북쪽 어디께 있는 고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강민첨 열전을 보면은 여기까지 추격들을 인수했던 사람이 바로 강민첨입니다. 그래서 강민첨의 부대는 한 발 뒤에 배치되어 있다가 확실하게 승기가 잡히면서 추격을 목적으로 새로 투입됐던 병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격했는데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병장기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진짜 요 대목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카타르시스죠.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싸웠습니까? 그 징글징글하게 싸운 그 대전쟁의 서사시의 마지막 종장을 뭘로 내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승으로 내리친 거예요. 요걸로 이제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자, 거란의 왕이 패전 소식을 듣고 대노의 사자를 소비압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적을 얕잡아 보고 결국 적국 깊이 들어가서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는가? 짐은 너의 낫가죽을 벗긴 뒤에 죽일 것이다 라고 꾸짖었다. 와, 쌀벌어지 그죠? 얼굴 가죽을 벗기겠다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소비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소선영이라고 사료에다 계속 썼죠. 그 왜 그랬냐면은, 아니 고려사에서 소선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 번 확인을 해봤어요. 원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고려사에는 소선영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사를 보니까 이때 파견되었던 장군이 누구냐면은 소비압입니다. 그럼 누가 맞겠어요? 요거는 요사가 맞겠죠? 요 말은 그죠? 그래서 1차전은 소선영, 3차전은 소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압은 소선영이 형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소비압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거란 황제가 대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급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는 못했고, 일단 파면시켰다가 나중에 또 소비압이 전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고려에서만 실패를 했던 거지 딴 데서 또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죠. 자, 결국 이 귀주 전투는 고려군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고, 거란은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더 이상 무력으로 고려를 이기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고려와 거란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거란이 고려보다 위에 있는 건 맞아요. 여전히 힘의 크기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거란이 군사력을 가지고서 고려를 제압하기는 힘들다라는 최종 판결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힘들면 그 다음에 뭘로 하는 겁니까?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승리는 했지만 거란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승리한 그 시점을 틈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타협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가 있던 중립외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립외교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중립외교는 우리가 중립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절대 된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를 보세요. 중립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돼요? 안 돼요. 히틀러가 그냥 네덜란드 짓밟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립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힘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위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비교해 볼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예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사르우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사르우 전투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명이 하도 군대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러자 누르하치는 일단 명하고 싸운 게 급하니까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 알았어. 너네 사정 봐줄게. 근데 그 다음번에 후금의 황제로 올라왔던 홍타이지는 너네 사정 안 봐준다고 나온 거예요. 말장난하지 말라 이거죠.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서 오로지 우리하고만 친선관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고려와 거란의 중립외교 관계하고 고려, 거란, 송의 중립외교 관계하고 명, 청, 조선의 중립외교 관계를 놓고 보면은 광해군 때하고 고려 시절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는 엄청난 피값을 치러가면서 귀주에서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조선은 사로 전투에서 한방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한 상황에서 말로 하는 중립외교가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중립외교, 광해군 시절에 중립외교와 관련해서 예전에 촬영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최후의 승자가 되면서 고려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거란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1차전 때는 1차전 때는 서희, 그리고 대도수, 2차전 때는 양규, 그리고 3차전 때는 강감찬.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채문이라든가, 그죠? 강민첨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보통 교과서에서 기술하는 사람들은 어디냐면은 서희, 양규, 강감찬. 보통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라는 거죠. 사실 강감찬의 빛나는 승리는요, 현종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거 안 됐던 거예요. 만약에 현종이 2차전 때 그냥 항복을 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현종이 3차전 때 그냥 항복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혹은 현종이 3차전 때 개경을 수비하지 않고 그냥 도망쳤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 왕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개경을 사수를 하면서 오히려 소배합이 찔끔해가지고 물러가게끔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현종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귀주에서 빛나는 승리가 가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란과의 3차 대전쟁 서사시를 최후의 승자로서 장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감찬 같은 유능한 인물들을 발탁해서 썼던 인물도 현종이고, 전후복구 작업을 해서 중흥군주로 평가받았던 것도 다 현종이 했던 일이고, 또 이때 엄청난 용기를 발휘를 해서 소비압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도 바로 현종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역사에서는 현종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현종이랑 군주에 대해서 이렇다 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것도 제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남들이 안 하는 거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현종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세가 현종에 보시면은 당시 이제 최충, 나중에 이제 해동 공자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 있죠. 최충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관 최충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천추태후가 재앙의 싹을 뿌린 결과 변방의 신하가 반역을 획책하고, 요거는 강조의 반란을 말하는 거죠. 강한 이웃나라가 그 틈을 타 침략을 하는 통에,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을 말하는 겁니다. 궁궐은 잿더미가 되고 임금이 피난을 떠나 곤란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종이 반정한 후, 여기서 반정이라는 것은 뭐 인조반정, 중종반정처럼 꼭 쿠데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올바르게 되돌렸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뜻이었어요. 그 뜻을 조선시대에 중종, 인조 때 차용해서 쓰면서 반정은 곧 쿠데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거지, 원래 반정은 정치를 올바른 쪽으로 되돌린다, 즉 개혁을 한다는 뜻이에요. 반정을 한 후 거란과 화친을 맺어 평화를 되찾고 문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세와 부역을 경감해주고 뛰어난 인재를 등용했다.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 국민을 안정시키고 화합을 이루니 온 나라가 평안해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현종의 치세야말로 주나라의 성황, 강황과 한나라의 문제, 경제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높은 평가입니다. 보시면은 한나라의 문제, 경제,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평가인데, 문제, 경제 시절을 앞글자를 따가지고 문경의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나라 때 한 왕조 시절에 가장 잘 나갔던 태평성대가 언제냐 하면은 외향적으로 보면 한무제 때인데 사실은 이때를 얘기를 해요. 문경의 치. 즉 그때하고 비교될 정도로 현종의 치세가 굉장히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 말의 유학자였던 이재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현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군자는 태평성대에도 늘 위기와 환란을 걱정해 시종여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복록을 기다리는 법이다. 현종과 같은 임금은 공자가 말한 것과 같이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군주라 할 것이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죠? 공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가 누구였다? 현종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현종은 거란과의 전쟁을 최후의 승자로 장식했던, 어떻게 보면 숨은 공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와 거란 사이에 벌어졌던 3차 대전쟁, 장대한 서사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힘들다. 근데 해가 뜨면 항상 지기 마련이고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죠. 이렇게 잘 나가던 고려도요, 결국 태평성대에 이어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리고 또 거란을 제끼고서 새로운 강력한 패자가 등장을 하게 되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진족이죠. 과연 이 여진족의 등장에 대해서
고려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 뭐 그 이야기는 언젠가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찾아뵐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